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숱한 사람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역사 소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삼국지 연의일 텐데요. 삼국지 연의는 중국 삼국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만들어진 픽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 속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 연의는 어떻게 다른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삼국지의 시작과 끝을 개꿀잼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의 첫 시작이 되는 시점은 한나라. 한나라는 다시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후한입니다. 삼국지 초창기 맥락은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의 도원 결의를 먼저 보는 것보다 이 후한 시대 말기에 정치, 사회 상황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합니다. 후한 말기에는 외척과 환관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외척 가문들이 권세를 믿고 횡포를 부리자 황제들은 외척 가문들과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 최측근에서 황제를 보필하는 환관 세력들을 키웁니다. 황제들을 보필하며 외척과 대립하던 환관 세력의 우두머리는 조등이라는 환관이었습니다. 이 조등이 누구냐? 조조의 할아버지랍니다. 한편 조정의 신하들도 외척의 횡포에 환관과 힘을 합쳐 황제권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냐, 혹은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정계에 은퇴를 할 것이냐를 두고 나뉩니다. 먼저 정계에 계속 남아 정치 싸움을 지속하는 신하들을 탕류파, 더러운 걸 안 보고 떠나란다, 정계에서 나온 선비들을 청류파라고 불렀습니다. 후한의 말 정치 상황은 이 황제들이 조등의 환관들과 탕류파들을 동원해 외척들을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외척의 힘이 심각하게 약해지긴 했으나 이제 환관들의 부패함이 판을 치는 겁니다. 뇌물과 로비로 만연해지고 환관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재산을 부정축제하고, 이러니 제야에 물러나 있던 청류파들과 일부 탕류파 신하들은 환관들의 부패함을 처벌하라는 상소문을 몇 차례 올렸다가 이 환관들의 모함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치적 활동 금지령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숙청당했던 이른바 당보의 금이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 아주 악독한 환관 10명, 십상시가 형성되었던 거죠. 이러니 인재들이 조정에 진출을 할 생각을 못하게 되고 다 각자의 고향이나 세력지에서만 힘 조금 부리는 정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지방별 자치권이 강력해지고 황제들은 점점 정세에 무관심해지고, 이럴수록 환관들과 환관들에게 빌붙은 무능한 정치인들은 자기 권력과 재산 불리기에만 신경을 쓸 뿐 민생을 돌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민생은 파탄날 수밖에 없었고 백성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나 당국에게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으니 사이비 종교가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84년 태평도라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황건적을 위시하며 터뜨린 황건적의 난이 대표적인 밀란이었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차피 굶어 죽을 거 반란이라도 일으켜 보기 위해 가담한 거였습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은 그간 후한의 정부가 이 지방에 대한 지배력이 얼마나 없었는지, 중앙정부의 통제력과 행정력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정계의 인재들이 얼마나 없었는지, 그 병폐들이 전부 골마 터져 나왔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죠. 심지어 십상시들은 황건적들의 수괴들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이라는 전국적 단위의 외부적인 난이 터지니까 각 지방에서 그동안 숨죽여 살고 있던 실력자들이 의용군을 조직해 자발적으로 혹은 정부의 요청으로 각 지에서 황건적의 난을 진압해가며 공을 세웁니다. 공을 세우면은 벼슬을 받게 되잖아요. 그간 지방에 숨어 살던 유지들이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벼슬을 받으며 다시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조조와 원소 이야기를 해야 할 듯합니다. 삼국지의 첫 시작은 두 사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유는 처음 말씀드린 후한 말기의 정치 상황을 이 두 사람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조조는 본인 자체는 환관 되기를 거부했지만 어쨌든 환관 집안 출신입니다. 할아버지 조등이 환관들의 권력을 줄 수 있는 권력 기반을 처음 형성한 모든 환관들의 대부격에 해당하는 존재였죠. 그리고 원소의 원씨 집안은 3대에 걸쳐 정승을 배출한 초명문 가문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 조정의 높은 벼슬을 제수받았다는 뜻은 원씨 집안이 대표적인 탕류파 가문이었다는 거겠죠. 환관과 탕류파들이 힘을 합하여 외척들을 몰아내고 본인들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삼국지를 보면은 조조와 원소가 어릴 적 친구로 나오는 겁니다. 두 집안이 정치적으로 동맹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조조나 원소나 그 집안은 고인물 상류층 집안이었지만 정작
조조와 원소 두 개인은 환관과 탕류파들을 뇌절하고 청류파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는 겁니다. 아마 젊은 두 사람이 보기에도 환관과 탕류파들의 부패한 횡포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조나 원소나 젊을 적부터 청류파 신하들과 어울리니까 둘 다 나중에 순욱, 순유, 곽과, 허유, 저수, 전풍 등의 청류파 선비들을 모사로 등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특히 원소 같은 경우는 군권을 쥐고 있던 대장군 하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누구냐? 당시 후한 황제, 영제의 처남이었습니다. 즉 외척이었죠. 외척들을 몰아냈다지만 황제는 반드시 황후를 둬야 하기 때문에 외척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상시들은 아주 신분적으로 천한 여자를 데려다 영제와 결혼시키니 이 황후가 하태후이고 하태후의 오빠 하진을 십상시들의 개로 만들 생각이었죠. 처음엔 좀 그런가 싶더니 점점 권력이 생긴 하진은 십상시들과 정치적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진의 세력과 십상시의 환관 세력이 갈등이 고조화되는 상황에 189년 후한의 12번째 황제 영제가 사망합니다. 영제에게는 2명의 이복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영제 사후 유서 조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십상시들이 영제가 죽기 전 둘째 아들 유협 황자를 차기 황제로 지목했다는 게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냐? 하진의 조카, 즉 하태후의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 유변이 있는데 뜬금없이 유협 황자가 차기 황제로 지목이 됐다는 건, 그것도 십상시들 입에서 발표가 됐다는 건 누가 봐도 하진의 외척 가문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이잖아요. 이 분노한 하진은 먼저 선수를 쳐서 십상시 중 한 명이었던 건석을 주살하고는 자기 조카 유변을 황제로 옹립하니 13대 황제 소제입니다. 이제 명실공히 황제의 외삼촌이 된 하진은 남은 십상시들도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대대적인 숙청을 위해 하진은 부하 원소와 함께 수도의 계엄령을 선언하고는 군대를 소집합니다. 여기에 만족을 못해서였는지 하진은 병주의 군벌 동탁과 유주의 군벌 공손찬에게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내려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동탁과 공손찬을 불러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원소가 반대했지만 하진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진의 군사 소집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 벌벌 떨던 십상시들은 하진의 동생과 하태후에게 뇌물을 겁나 바치고 있었고, 두 사람을 통해 하진을 궁궐로 불러들인 뒤 동생들이 궁궐로 부르는 것이었기에 방심하고 있던 하진을 십상시들이 암살합니다. 하진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은 원소는 분노하여 사병 100여 명을 데리고 궁궐 안으로 강제로 들어갔고, 원소는 궁궐문을 전부 닫고는 십상시는 물론 십상시에게 조금이라도 빌붙었던 사람이 있으면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날 2,000명이 넘게 죽게 되는데, 십상시들이 하진을 죽이고 원소에게 십상시들이 다시 제거되었던 이 사건을 십상시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 난리통에 십상시 중 장양이 겨우 도망치는데, 도망칠 때 황제 소제와 이복 동생 유협을 데리고 같이 도망친 겁니다. 한밤중에 궁궐에 피바람이 불자 겁을 먹은 장양은 물속에 투신 자살을 했고, 다음날 원소는 황제와 유협 황제를 수색했으나 정작 두 사람을 찾은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동탁이었습니다. 일전에 하진이 죽기 전 동탁과 공손찬을 불러들였죠. 이때 공손찬은 파병을 거절하고 동탁만 기회다 생각하고는 거병하여 궁궐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하진은 죽고 원소가 궁궐에서 사륙전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틈을 타 동탁은 황제와 유협 황제를 찾아냈고, 이 황제를 호위한다는 명목하에 군대를 동원해 궁궐을 장악해버리고 가장 먼저 군권부터 쥡니다. 당시 원소는 명문 가문의 귀한 아들내미였지 군벌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죠. 반면 동탁은 병사들을 뺑글뺑글 돌게 하면서 병력이 엄청 많아 보이는 것처럼 위장했고요. 외척과 환관의 싸움에서 어부지리로 급하게 물살 타고 갑자기 튀어나온 동탁이 자기 멋대로 황제 소제를 폐위시키고 이복 동생 유협 왕자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하니, 이 사람이 후한의 14번째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가 되는 헌제랍니다. 황제를 교체하며 초스피드로 정권을 장악한 동탁이었지만 동탁에게는 여전히 정치적 지지 세력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동탁은 원소에게 접촉합니다. 이 원소의 원시 집안 네임드가 가지는 정치적 파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동탁이 황제 교체를 할 때 원소가 칼을 들고 반대를 해도 동탁은 다른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원소만은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원소의 정치적 태클이 너무 극심해지자 동탁은 원소의 집안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이때 원소는 도망가여 이 북쪽 기주의 발해군의 터전을 잡죠. 동탁은 원시 집안과 척을 져서는 안 된다고 측근들이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시 집안과 좋은 관계에 있는 명문 가문들이 얼마나 많은데 원시 가문을 척진다는 소리는 그 많은 가문들을 다 적으로 돌리겠다는 소리잖아요. 동탁은 원소를 발해태수로 원소의 사촌동생 원수를 후장군으로 임명해주며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지만 아니 뭐 원소가 미쳤나요? 자기 가족 죽이고 지멋대로 황제를 교체한 역종놈과 연합을 하게요? 그래서 원소는 동탁을 끝장낼 수밖에 없었고 동탁도 원소가 가장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기에 두 사람들끼리는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원소가 궐기하여 동탁 토벌을 위한 지방 제후들의 군대를 모집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원소는 그렇다고 쳐도 다른 지방 제후들은 왜 동탁을 버리고 굳이 원소한테 붙었을까요? 십상시의 난이라는 혼란을 틈타 지방 군벌 중 하나였던 동탁이 갑자기 튀어나와 궁궐 장악 후 황제를 소제에서 헌제로 교체해버리고 권력을 농단하며 학정을 일삼습니다. 동탁의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황제들의 무덤을 파헤쳐 무덤 안의 보물들을 전부 가져가고 본인에게 반대하는 신하들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 신경을 건드렸다며 마을 전체를 지워버리고 궁궐 안의 여인들을 겁탈하고 심지어는 황실 공주들까지도 희롱했으나 어느 누구도 동탁에게 무어라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싫은 소리를 했다면 그냥 처벌받고 처형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집안은 개 박살이 나고 죽는 것도 천천히 고통을 받으며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게 하며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동탁의 이러한 만행은 수도 낙양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동탁은 갑자기 정권을 장악한 케이스였던지라 지방 구석구석까지 지배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지방 세력과 호족들의 반발을 산 일이 있었는데 바로 동탁의 화폐개혁이었습니다. 개인 재산 분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던 동탁이었지만 동탁 이전부터 이미 후한의 정치 상황은 개판이라 국가 재정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동탁은 이대로면 안되겠다 싶어서 국고를 채우고 그 국고를 사유화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 후한의 화폐는 오수전이라는 동전이었는데 이 오수전을 무한정 찍어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또 동전을 만드는데 구리량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탁은 오수전의 크기를 줄여버립니다. 이러니 같은 오수전이라는 화폐임에도 크기가 다 제각각이니까 화폐 흐름에 큰 혼동이 오게 되고 동탁의 이러한 생각 없는 화폐 개혁으로 국가 경제가 붕괴되다시피 합니다. 이러니 동탁에 대한 지방 호족들과 제후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했고 한편 동탁과의 갈등으로 북쪽 기주의 북해군으로 도망간 원소는 동탁을 토벌하자며 190년 반동탁 토벌군을 궐기시킬 때 지방의 수많은 제후들이 참가했던 겁니다. 이때 조조와 유비도 있었죠. 소설 삼국지 연의를 보시면 하진의 피살부터 원소의 십상시 대숙청 그리고 동탁의 정권 장악 때까지 늘 조조가 원소와 함께 하죠. 당시 조조가 수도에 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일련의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도 허구 이야기이고요. 그저 조조는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가 거기서 사비를 털고 인맥을 활용해 군대를 모집하고 있다가 원소가 반동탁 토벌군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함께 합류합니다. 이 과정에 유비도 계속 조조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황건적의 난 진압 공로로 작은 마을의 현위에 임명되는데 뇌물로 유비의 현위직을 뺏으려 했던 도구를 유비가 나무에 매달아 놓고 죽도록 매질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유비는 현위에서 쫓겨났고 수도 낙양에서 조조와 함께 있다가 같이 원소의 반동탁 토벌군에 합류합니다. 자, 이렇게 190년 원소는 지방 제후들을 불러 모아놓고 동탁 토벌을 외치는데 소설을 봐도 정작 원소가 하는 건 별로 없죠. 실제 원소는 지방 제후 연맹의 맹주였지만 별다른 전투를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임용환 박사님은 동탁의 집권과 동탁의 원시 집안 학살 사건으로 그동안 원소의 주 무기였던 가문의 힘을 잃은 건 아닐까 두려운 나머지 원소가 지방 제후들을 부르고 우리들의 우호적 관계를 확인받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쇼였다고 해석하십니다. 이걸 질투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같은 원시 집안의 원술이었습니다. 원술은 원소의 사촌동생이라는 썰, 이복동생이라는 썰이 있는데 여하튼 어머니는 다릅니다. 원소는 사생아였고 원술은 부모, 모두 고귀한 피를 이어받은 정통 원씨 가문이었거든요.
원씨 가문의 힘이라는 끈 떨어진 건 동일한데 원소는 네트워킹하면서 자기의 라인을 잘 유지해 가잖아요. 반면 원술은 이러다간 반쪽짜리 귀족피인 원소 형이 주도해서 원씨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것 같죠. 그래서 원술은 네트워킹 대신에 적극적으로 동탁과의 전투를 통해 공을 세우려고 안달이나는 겁니다. 원술은 자기가 나서기보다는 자기 휘하 장수였던 손견을 시켜서 공격을 지시합니다. 손견은 동탁의 부하 서영에게 기습을 받아 목숨까지 잃을 뻔했지만 이내 반격에 성공했고 화웅을 죽이는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동탁은 전쟁을 장기화하기 위해 수도를 낙양에서 장안으로 옮겼고 수도를 옮길 때 낙양을 아주 탈탈 털어서 그 거대했던 낙양이 한순간에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죽음의 도시로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원술은 계속 공격을 밀어붙였고 손견은 낙양을 지키고 있던 여포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낙양에 가장 먼저 입성합니다. 여포는 장안으로 도망치고요. 이때 손견이 옥새를 줍고 원술에게 전달하죠. 원술이 손견 옥새 뺏으려고 했다가 둘이 다퉜다는 건 전부 소설입니다. 이 손견은 원술의 휘하장수였어요. 한편 동탁의 장안 후퇴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원소는 유야무야 반동탁 토벌군을 해산하고 이에 반발한 조조는 단독으로 동탁을 공격하러 갔다가 동탁의 부하 서영에게 제대로 깨집니다. 조조는 별 수 없이 다시 원소를 따라갔고 유비는 친한 형이었던 공손찬에게 의탁하러 최북단 유주로 향합니다. 반동탁 토벌군은 흐지부지 끝이 났고 동탁은 황제를 끼고 장안에 콕 처박혀 숨었고 이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원소와 원술 중 누가 원씨 가문을 일으키고 전체 지방 제후들을 통솔할 것이냐 였습니다. 원소는 북쪽의 기주 발해에 있었고 원술은 중부지방 형주 북쪽의 남양에 있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꽤 돼요. 그래서 원소는 예주자사 주왕주우 형제를 포섭해 남양의 원술을 공격하게 했는데 원술은 손견을 보내서 주왕주우 형제를 퇴치합니다. 주왕주우 형제가 패배하자 이번엔 원소가 형주의 유표를 포섭해서 원술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번에도 원술은 자기 전문 해결사인 손견을 보내지만 이번엔 손견이 해결해주지 못했고 유표의 부하 황조의 매복에 걸려 손견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원술이 가만히 원소한테 당하고만 있진 않았겠죠. 원술도 유주의 공손천을 포섭해서 원소의 뒤를 공격하겠습니다. 이렇듯 삼국지 초창기 구도는 원소 대 원술이었어요. 잠깐 장안에 숨어박혀있는 동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동탁은 본인이 지방의 지지를 못 받는 걸 알고 있었기에 황제를 끼고 장안에서 나올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만세호라고 자기 개인 별장을 짓고 여기에 30년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숨겨놨다고 하죠. 밖에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백성을 책임져야 할 황제는 너무 어리고 동탁은 저러고 있으니 조정 대신 중 왕윤이 여포를 회유해 함께 192년 동탁을 암살합니다. 여포는 동탁을 양아버지로 모셨으나 동탁의 신하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동탁이 여포에게 창을 던졌다고 하네요. 소설에서는 초선이라는 가상인물을 만들지만 당연히 허구고요. 어쨌든 창을 피한 여포지만 동탁이 언제든 자기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왕윤과 함께 동탁을 살해했던 거죠. 문제는 동탁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는 군벌이었습니다. 동탁의 군벌은 이 동탁이 정권을 장악하기 훨씬 이전부터 데리고 다니던 충실한 개들이었는데 동탁 암살 당시 궁궐 밖에 있었습니다. 왕윤은 이 군벌들을 지휘하던 이각, 곽사, 장제 등을 죽이자고 했고 여포는 이 세 사람을 포섭하자고 했으나 왕윤의 고집이 확고했죠. 왕윤과 여포는 이각, 곽사, 장제에게 무장 해제 명령을 내리고 궁궐로 소환하지만 속임수임을 눈치챈 이각, 곽사, 장제는 그대로 군대를 동원해 장안성을 함락시킵니다. 왕윤은 죽고 여포는 부랴부랴 부하들과 병사들 일부를 데리고 장안성을 탈출하죠. 탈출한 여포는 당연하게도 당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원소 대 원술 싸움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원술에게 연락을 하지만 원술이 거절했고 원소 밑으로 잠시 들어가지만 원소가 동탁을 믿지 못해 눈치껏 여포가 나옵니다. 원소는 여포를 그냥 보내주기는 좀 걸려서 병사들을 보내 여포를 추격하지만 정작 여포를 보고는 여포가 무서워서 도망쳤다죠. 그 다음 여포가 도망친 곳이 연주에 장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장막은 여포를 받아주었고 이때 여포가 장막의 참모였던 진군과 첫 만남을 가지죠. 그럼 반동탁 토벌군 때 괜히 나섰다가 깨진 뒤 원소 밑에 있던 조조는 언제부터 독립을 하느냐?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니까 청주라는 곳에서 황건적 잔당들이 다 모여서 무려 30만 명을 모으고는 밀란을 일으켜 청주를 점령한 뒤 옆에 있던 연주까지 진출합니다. 이때 연주자사가 살해당해요.
연주를 지킬 사람이 없자 조조는 자기의 고향이기도 했던 연주를 지키기 위해 원소로부터 독립하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연주를 구하러 갑니다. 조조는 이 황건적 잔당들을 마냥 토벌하지 않고 그들을 조조 자신의 사병 집단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사회에 불만이 많아 반란을 일으켰기에 조조가 거두어만 준다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이 황건적들이 청주 출신이라 청주병이라고 불렸고 조조는 한순간에 30만 명을 흡수한 연주의 거대 군벌로 거듭납니다. 여기에 장안과 낙양에서 동탁 사후, 이각과 곽사가 포스트 동탁이 되기 위해 서로 내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헌제가 신하들의 추천으로 조조에게 명해 황제를 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조조는 이각과 곽사를 일망타진하고 수도를 본인 근거지였던 허창으로 옮깁니다. 조조는 황제를 보호하는 후견인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조조더러 포스트 동탁이라고 손가락질했으나 조조는 기회를 잡았을 뿐이고 원소의 밑에 불과했던 조조의 위치가 떡상하게 되죠. 조조가 연주를 장악하게 되니 마찬가지로 연준의 제후였던 장막은 조조를 벼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이때 여포가 자기한테 오네? 그리고 공손찬 밑에 있던 유비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원래 원소와 원술의 싸움이었는데 그 중간에 조조를 필두로 다른 제후들이 세력을 키우며 비로소 난전이 벌어집니다. 이 난전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지난번 2화에서 삼국지 초창기 대전 구도는 북쪽의 원소와 형주 북쪽 남양의 원술 사이의 싸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조조가 30만 청주병을 먹은 채 연주의 대규모 군벌로 부상했다가 동탁 사후, 동탁의 잔당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던 황제, 헌제를 끼고 이제 조조는 군벌 수준이 아닌 중앙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권세가가 되면서 원소와 원술 사이에 조조라는 큰 존재가 끼어버린 거죠. 잠시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던 나중에 삼강 구도를 이루게 되는 손씨 일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쯔강 하류, 강동 지역의 군벌이었던 손견은 원술의 휘하로 반동탁 토벌군에 참여를 했죠. 이 반동탁 토벌전에 참가할 때 아내와 아들들을 포함해 가족들은 주유의 집에 다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반동탁 토벌전이 해산되고 손견은 계속 원술 밑에서 활약하다가 원소의 포섭을 받은 형주의 유표가 원수를 공격했을 때 손견이 막아주면서 그만 유표의 부하 황조의 매복에 걸려 전사하고 맙니다. 가장이 된 손견의 아들 손책은 이제 직접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머니 고향에 보내고 본인은 아버지처럼 원술의 밑에서 일을 합니다. 한편 원술은 가운데 조조의 부상과 조조의 영향력 확대로 본인의 입지가 위험해지자 본거지를 형주 북부의 남양성에서 더 동쪽으로 양주 북부의 수춘성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양주에 대한 지배권을 넓혀가려고 했는데 당시 양주는 양주자사 유효의 영역이었는데 원술의 수춘성 이주에 대해 불만을 품은 유효가 먼저 원술의 지배지역을 공격합니다. 원술은 유효와 싸울 장수 중에서 격전지가 될 곳이 고향이기도 했던 손책에게 임무를 맡겼고 195년 20살이었던 손책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싸우러 나갑니다. 이때 과거 아버지 손견을 따랐던 장군들과 손책과 어릴 적 같이 컸던 주유, 여기에 장소장경 등의 참모를 합류시킵니다. 그렇게 손책은 유효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며 단양군, 오군, 예장군, 회계군, 여강군 등을 점령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삼국지 역사에선 몇 안 되는 손책 대 태사자 1대1 일길토 명장면이 있었죠. 손책이 싸운 적은 꼭 유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동 지역이 중앙 수도로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방 호족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 또 그 자치권도 큰 편입니다. 여기에 양쯔강 주변의 해적들과 산적들 그리고 이민족들도 굉장히 많죠. 손책은 이런 존재들을 때로는 강압적으로 누르고 때로는 회유하면서 그들을 포섭해갔죠. 그러곤 손책은 원술로부터 독립을 해버립니다. 손책이 단기간에 이토록 복잡다단한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건 우선 손책 개인의 리더십도 있겠지만 당대 큰 귀족 집안 중 하나였던 주유의 지지도 한 몫을 했고 그리고 손책의 엄마이자 손견의 아내인 오부인이 강동에서 아주 거대한 대호족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토착 세력들이 손책을 지지해준 덕이 컸죠. 자, 다시 조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조가 황제를 자기 근거지인 허창으로 강제로 데리고 오고 세력을 불려나가자 주변의 군벌 내지 제후들이 조조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주의 도겸이었는데 도겸이 조조를 선제 공격하자 조조가 군대를 동원해 서주를 압박했죠. 1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지만 도겸이 있는 성은 공략하지 못하자 서주 내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조조가 민간인들을 대학살하는 이른바 서주 대학살을 일으킵니다. 강이 시체로 메워졌다죠? 살아남은 사람들도 서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갈량이었죠. 여하튼
조조의 압박에 서주의 도겸은 공손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공손찬은 친한 동생 유비더러 도겸을 도우라고 서주를 보냅니다. 유비가 이때 이미지 메이킹을 잘한 게 서주의 백성들은 조조의 극악스러움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때 유비는 선정, 덕치의 모습을 어필합니다. 이러니 유비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진규, 진등 등 서주의 호족들과 미축 같은 서주의 대상인들이 유비를 지지하며 도겸 사후 유비가 서주를 이어받게 됩니다. 도겸이 서주는 물론 예주까지 다스리고 있어서 유비는 예주도 이어받게 되죠. 한편 조조를 견제하는 또 하나의 군벌이 있었으니 연주의 장막이었습니다. 원래 연주의 군벌은 장막이었는데 조조의 등장으로 세력지가 크게 위축됐던 장막은 여포를 받아준 뒤 조조를 노리고 있었고 이 조조가 서주로 공격했던 차에 조조의 뒤를 쳤죠. 이 때문에 서주에 대한 포위를 풀고 조조는 장막과 싸우러 가는데 장막은 전사하고 여포는 진궁 등 장막 휘하의 세력들을 데리고 도망쳐 서주의 유비에게 귀의합니다. 그런데 여포는 유비마저 통수를 쳐 서주와 예주를 장악했고 유비는 조조에게 의탁하죠. 자, 그렇다면 조조 주변에는 동쪽에 여포와 원술이 있고 또 밑에서 조조를 노리는 군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일전에 조조가 동탁의 잔당들을 토벌하죠. 이때 살아서 도망친 장제가 형주 유표의 도움으로 형주 북쪽에 자리 잡고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장제 사후 장제의 조카 장수가 이어받았는데 이 동탁의 잔당 세력은 이 조조에게 토벌되었었기 때문에 늘 조조를 원수로 생각하고 벼르고 있었죠. 그러나 장수는 조조의 상대가 되질 못했고 금세 투항하지만 투항하자마자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조조는 아끼던 경호원, 전위를 잃기도 했지만 결국은 장수의 세력은 조조에게 넘어옵니다. 조조의 세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커지니 여포와 원술은 둘이 연합하기로 하지만 여포가 장악한 서준의 이 서주 호족들은 하나같이 유비를 그리워하고 있었기에 여포를 내쫓을 궁리를 하다가 진등이란 서주의 호족이 원수가 여포를 이간질에 갈라놓았고 조조가 이 틈을 타 여포를 공격. 여포는 합의성에서 항전하지만 싸움에 지친 부하들의 배신으로 생포되었고 조조에게 처형당합니다. 원술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황제에 올라 꼴값을 떨지만 민심과 외교에 실패한 원술은 금세 조조에게 토벌당합니다. 이렇게 중부지방을 조조가 다 장악해 가고 있던 사이에 그렇다면 북쪽의 원소는 왜 조조를 세력 확대하도록 가만히 냅뒀을까요? 원소도 원소의 사정이 있었으니 원소는 공손창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소가 출신 스펙은 최고지만 북쪽 내 군벌의 규모만 놓고 봤을 때 공손찬의 세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공손찬이 데리고 다니던 백마의종 기병대는 북방 이민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막강한 전차 부대나 다름없었죠. 공손찬의 군벌이 상당히 거슬렸던 유주자사 유우는 공손찬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다가 공손찬과 대립을 하고 있었고 공손찬이 100명 특수부대를 데리고 유우의 성에 잠입해 유우를 살해해버립니다. 문제는 유우에 대한 주변 평판이 굉장히 좋았던 터라 공손찬이 유우를 죽이자 각종 호족 및 제후들이 공손찬에게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이들을 원소가 규합해서 공손찬을 압박했고 원소의 궁병대들에게 공손찬의 기병대도 털리기만 하자 공손찬은 10중 참호를 만들고 성벽 높이 10m의 역경성이란 요새를 쌓고 이 안에 숨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몇 년간 대치하다가 원소의 계략으로 공손찬을 요새에서 나오게 하는데 성공했고 그 사이에 원소가 역경성을 불태우고 공손찬은 투신하죠. 이렇게 공손찬을 제거하고 북방 4개 주, 유주, 기주, 청주, 병주를 원소가 다 장악한 시점이 199년입니다. 그리고 조조도 중부지방을 다 정리한 것도 199년입니다. 공교롭게도 딱 일치하죠. 북방의 원소와 중부지방의 조조는 떠벌이들 다 정리했으니 이제 큰 형님들 둘이서 맞붙어야 되겠죠? 서기 200년 원소가 먼저 10만의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남하합니다. 원소는 알량을 선봉장으로 보내 알량의 선봉대는 백마성을 먼저 포위합니다. 조조는 백마성을 구출하러 가는데 정작 백마성은 가지 않고 백마성 옆에 있던 연진성으로 갑니다. 조조가 연진에 있다는 소식에 원소의 본대는 연진으로 갔고 조조는 연진으로 가는 척 하면서 다시 백마성을 구하러 가는데 이때 잠깐 조조 밑에 있던 관우가 백마성을 포위하고 있던 알량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관우와 알량의 1대1기토도 몇 안 되는 실제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비가 원소 진영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관우는 조조를 떠났고 원소는 문추를 백마성으로 보내지만 조조의 참모 순유의 계략으로 싸우던 중 전사합니다. 이렇게 원소의 두 맹장 알량과 문추가 죽는 피해는 있었지만 원소의 10만 규모가 너무 넘사벽인 바람에 결국 백마연진 둘 다 뺏기고 조조는 계속 밀리다가 관도성까지 내려옵니다. 관도성이 무너지면 바로 수도 허창까지는 큰 성이 없었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조조는 관도성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원소군에서 투석기로 공격하면 조조군도 투석기로 만들어 대응했고, 원소가 땅굴을 파면 조조군은 뜨거운 쇳물을 붓고, 원소군에서 토산을 만들어서 화살 비를 쏟아부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토록 치열한 전투였는데 조조가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었고, 여기에 장수, 유비, 손책이 밑에서 조조를 향해 공격해오는 총체적 난국이 전개됩니다. 다행히 장수는 가후가 해결하고, 유비는 조인이 해결하고, 손책은 암살당해버려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관도성의 열세는 나아지질 않았고, 조조가 수도에 있던 순욱에게 관도성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순욱은 원소의 특성상 장기전을 끌고 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버티라고 하죠. 무엇보다 조조군 군량이 다 떨어진 상황, 이때 원소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있던 허유가 조조에게 투항합니다. 허유는 조조 원소가 젊었을 적 친했을 때 얘네랑 같이 놀았던 선비거든요. 허유는 오소라는 원소 군량 창고 위치를 누설해 주었고, 조조는 오소를 칩니다. 오소를 지키고 있던 순우경은 맹렬하게 대응해서 충분히 원소가 오소를 구할 시간이 있었는데, 조조가 오소에 있다면 관도성은 빈 거 아니냐며 장합을 보내 관도성을 공격하지만 공격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군량 창고를 전부 잃었고, 장합은 그대로 조조에게로 투항. 이후 조조의 일방적인 반격에 원소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원소군 10만 명 중에서 7, 8만 명이 전사합니다. 이게 삼국지 3대 대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관도대전입니다. 관도대전 이후 원소의 세력은 급격하게 쇠퇴했고, 원소는 죽기 전에 후계를 장남이 아닌 삼남에게 넘기려고 한 바람에 원소 사후 아들들 간의 내전이 벌어졌고, 원소의 세력제가 갈기갈기 찢겨진 틈을 타 조조가 북쪽 지역으로 진출, 원소 아들들을 다 해치우고 북방 전체를 다 얻게 되면서 비로소 조조가 가장 강력한 제후로 부상합니다. 조조보다 더 강한 세력을 누렸지만 결국 조조에게 관도대전에서 패배하며 나락간 원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후한서의 기록인데요. 원소의 외면은 관대하고 우아했고 재간과 도량을 모두 갖추었으며 자신의 기쁘고 슬픈 감정을 얼굴에 나타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긍심이 강해 오만하며 스스로의 재주를 지나치게 자신하여 그의 성품엔 절제하고 자중하며 선을 쫓는 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결국 패배하게 이른 것이다. 북쪽과 중부지방 전체를 제패한 조조는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북방을 전부 장악한 조조였지만 아직 남쪽에 유력 제후 및 군벌들이 있죠. 크게 익주의 유장, 형주의 유표, 그리고 양주의 손권이 있었습니다. 익주는 워낙 외진 지역이라 조조의 관심 밖이었고, 손권은 양준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기에 손권의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전에 손권의 형, 손책이 조조를 치러 온 전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형주는 지역 자체가 생산량이 풍부하고 중국의 정가운데에 놓인 지리적 요충지라 조조는 형주만큼은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형주의 유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주도 중앙정부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는 곳이라 호족들의 힘, 그리고 지방 태수들의 자의적 권한 남발 등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때 동탁이 살아있을 때 황실 종친이기도 했던 유표를 형주 자사로 임명합니다. 형주로 부임받은 유표는 당시 형주의 최고 호족 집안 중 채씨 집안과 괴씨 집안의 지지를 받으며 말 안 듣는 태수들 다 물갈이하고 호족들도 다 정리해버리면서 유표 부임 후 어지러웠던 형주가 안정을 되찾습니다. 이래서 형주 내에서만큼은 유표가 거의 왕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죠. 더불어 유표는 개인적으로도 문을 숭상하는 선비여서 형주에서 선비들을 상당히 우대해 주었으며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았죠. 사마휘, 서서, 제갈량, 방통 등이 다 형주에 모여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랬기에 유표는 형주 내에서의 기득권에 만족하고 있었고 굳이 어디 다른 지역으로 세력을 팽창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조의 급격한 팽창에 불안했던 유표는 처음엔 동탁의 잔당이었던 장제와 장제의 조카 장수에게 형주 북쪽의 성을 주고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맡긴 겁니다. 그러나 장수는 조조에게 병합당해버리죠. 그런데 때마침 조조에게 제대로 격파당한 유비 일행이 유표에게 온 게 아닙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유비를 받아주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유표는 조조가 공격할 때 방패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신야성이란 성을 유비에게 준 거죠. 유표가 마냥 순진무구해서 유비를 받아준 게 아니라 유표도 유비에게 원했던 게 있던 겁니다. 이러다 조조가 원소마저 꺾자 유표는 조조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해야만 했습니다. 유표를 지지하던 괴씨 집안과 채씨 집안에서는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들지 말고 조조에게 충성을 맹세하자고, 조조가 원소와 관도대전 할 때부터 조조에게 구원병을 보내주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원래 이 호족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 지역에서 전쟁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반면 유비를 비롯해 일부 소수는 유표가 어떻게 읽은 형주인데 조조와 싸워서 조조가 유표를 만만히 보지 못하게 하자는 강경적인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에서 208년 유표가 사망합니다. 유표에겐 배다른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장남 유기의 외가 쪽은 힘이 많이 약했고
차남 유종의 외가 쪽이 채씨 집안이었기에 유표 생전 유표의 처남이었던 채모가 유기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아예 다른 지역을 맡으라며 지방으로 멀리 보내버리기도 했죠. 그 이유는 물론 자기 친조카가 아니기도 하지만 유기는 조조와 싸우자고 하는 강경파였거든요. 유표사 후 채모는 유기의 아버지 장례식 참가도 막았고 여동생과 함께 유종을 다음 형주의 주인으로 군림시켜줍니다. 그 뒤엔 조조의 지지도 있었고요. 그 사이 유비는 형준의 강경론자들을 모으고 있었고 서서와 제갈량이라는 참모도 만나게 됩니다. 유비가 관우장비라는 인간병기를 두고도 그동안 계속 조조에게 깨지기만 했던 이유는 참모가 없어서였잖아요. 참모라는 게 전략만 짜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과 시스템, 행정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랍니다. 유비 쪽 사람들에겐 훌륭한 군인은 있어도 큰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갈량이 그 역할을 해준 겁니다. 유표사 후 채모가 친조카 유종을 내세우고 조조를 형주로 부른다고 하자 더 이상 형주 북쪽에 있기 곤란했던 유비에게 제갈량은 유기가 있는 강릉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유비가 신야성에서 나와 강릉으로 간다는 소식에 조조가 아닌 유비를 선택하겠다며 인근 신야성, 번성, 양양성의 백성들이 전부 유비를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이쪽 지역이 옛날 조조가 서주 대학살을 일으킨 뒤 서주를 탈출했던 서주의 난민들이 많이 정착한 지역이었거든요. 유비를 따르는 백성의 수만 10만 명이었고 이 대규모 행렬을 데리고 이동하기가 곤란했던 차에 조조가 보낸 선봉 기병대의 기습을 받아 아수라장이 된 일도 있었죠. 이때 조운이 혼자 적진으로 달려가 무쌍을 찍으며 갓난아기 였던 유비의 아들을 구해내고요. 조운과 장비의 활약 덕에 유비는 겨우 강릉까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조조는 채모와 유종의 요청으로 형주로 내려와 형주를 꿀꺽하고요. 자, 여기서 형주를 노리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강동의 손권입니다. 손책이 암살된 이후 급작스레 군벌을 이어받은 동생 손권은 처음엔 정권이 많이 불안정하고 많은 세력가들이 손실을 이탈했지만 주유와 장소의 도움 그리고 어머니 오부인의 지지 여기에 주유가 신진 인재들을 영입하면서 금세 강동 지역을 재통합하고 심지어 형주의 강하까지 진출해 이곳을 지키던 유표의 부하 황조를 죽입니다. 황조는 손권의 아버지 손견을 죽인 장본인이었기에 황조 척결과 강하 점령은 손권에게 상징적인 승리였죠. 그런데 유표사 후 형주가 혼란스러워지니 손권도 그냥 더 이상의 형주 진출을 포기하고 조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아니면 조조와 싸워 형주를 장악할까를 두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권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렸고요. 이때 유비의 제갈량이 손권에게 와서 손권과 주유를 부추기죠. 제갈량은 유비에게 어떻게든 조조와 손권을 싸움 붙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 시점에서 조조와 싸울 수 있는 군벌은 손권밖에 없고 두 세력이 싸우는 사이에 유비만의 독재적인 세력지를 넓히자는 비전이었죠. 내가 어떤 판에서 입지를 다지고 싶을 때 1인자와 2인자를 싸우게 만들고 2인자에게 붙으라는 제갈량식 큰 그림은 기업 전략에서도 많이 거론된답니다. 소설에서는 제갈량이 손권과 주유를 부추긴 장면이 강조되지만 실제론 손권과 주유 이미 주전파였고 싸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권은 칼로 책상을 부수며 조조와의 항전 의사를 보였고 주유를 대도독으로 삼은 뒤 모든 군권을 주고 전함들을 이끌고 양쯔강을 따라 형주로 진격합니다. 유비는 주유의 군대가 3만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망했지만 주유는 유비에게 가만히 조조가 당하는 걸 구경이나 하라고 했다죠. 양쯔강을 사이에 두고 조조군은 오림이라는 곳에 주유의 군대는 적벽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삼국지 사상 대규모 해전은 처음이었는데요. 기병대만 운영해봤을 뿐 수군 운용 능력이 미숙했던 조조는 우선 채모와 장윤에게 지휘를 맡깁니다. 소설에서는 주유의 이간질에 속은 조조가 직접 채모와 장윤을 죽였다고 하지만 조조가 그렇게까지 멍청하진 않았습니다. 이 채모와 조조는 굉장히 친했어요. 손견을 모셨던 손권내 노장 중 한 명이었던 황계가 느닷없이 조조에게 항복 의사를 전해옵니다. 젊은 주유의 지휘권에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이는 사항계, 즉 거짓으로 항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황계는 정해진 날에 주유군 군량미를 배에 싣고 항복하러 오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조조는 깜빡 속습니다. 조조는 하염없이 황계의 투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황계가 군량미 다 싣고 오겠다고 약속했던 배들은 사실은 빈배였고 그 안에는 장작과 지푸라기 등 연소 재질로 가득한 화공선이었습니다. 주유군은 멀리서 불화살을 통해 화공선에 불을 질렀고 화공선이 조조 측 전함들에 부딪히면서 그 불이 삽시간에 조조군 전 진영에 확 퍼집니다. 하필 조조의 배들이 쇠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불이 더 쉽게 퍼졌죠. 병사들의 말미를 방지하고자 배를 쇠사슬로 엮는 생각은 방통이 한 게 아니라 조조가 직접 내린 명령입니다. 방통은 적벽대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환계라는 전략도 배를 묶는 전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을 섞어서 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조군 진영을 전부 쑥대밭으로 만든 불길도 조조군이 퇴각하면서
직접 불 지른 부분이 크고 주유군이 화공선으로 조진 불의 규모는 그렇게까지 엄청나지는 않았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조조의 결정적인 패인은 무엇이었느냐? 소설에서든 실제 역사에서든 조조는 16만이라는 유례없는 대병력을 이끌고도 그 자신감 충만하던 조조가 황계가 투항하는 것을 기다리게만 할 뿐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무엇이 조조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만들었고 그 의심 많던 조조가 황계의 거짓 항복에 바로 속고 크지 않은 화공성 공격에도 무엇이 조조군을 탈각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북방의 기후에 익숙했던 조조 병사들은 익숙하지 않은 남방의 기후에 오자마자 풍토병에 시달립니다. 거기에 16만이라는 대규모 병력이 모이는데 전염병 퍼지기에 딱 좋은 조건이죠. 당시 전염병의 규모는 매우 심각해 조조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도 없었고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조조는 황계의 항복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아니 믿고 싶어 했던 겁니다. 삼국지 5서를 보면 이 당시 조조군은 상당수가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화공까지 당하자 아연실색한 조조는 퇴각을 하는데 이 퇴각하는 길이 하필 또 늪지대여서 엄청 개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병력 상당수를 잃은 것으로 보이며 208년 조조의 남방 진출을 좌절시킨 이 전투가 삼국지 3대 대전 중 하나인 적벽대전입니다. 소설에서는 적벽대전을 하드캐리한 사람으로 제갈량을 부각시켜주죠.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이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 작전 짠 사람은 주유였습니다. 수군이 유리하다며 일부러 배를 끌고 양쯔강으로 이동하자고 한 것도 주유였고, 조조군은 분명 전염병으로 패배할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도 주유였으며, 동남풍으로 바람 방향 바뀌는 거 예상한 사람도 주유였습니다. 주유는 결코 제갈량에게 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만 하던 조조가 꺾였고 송건은 기세를 몰아 북방으로 진격합니다. 이 다음 판도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지난번 역사 돋보기의 팩트 삼국지 4화에서는 북방 재패 후 남방으로 진출하던 조조가 서기 208년 시원하게 털린 적벽대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조조의 결정적인 패인은 전염병이었습니다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애초에 적벽대전은 조조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전쟁이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조조는 가장 강력한 군벌이었던 원소의 세력을 병합한 후 어느 누구도 조조의 위세에 감히 덤비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조조는 황제, 헌제를 끼고 있었잖아요. 그럼 모든 정통성과 명분은 조조에게 있는 법이며 그 외 지방 세력은 형식적으로나마 중앙정부의 지시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조가 손권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강동내 손권의 영향력을 보장해주며 그저 유표 사후 형주 호족들의 지지를 받기만 했다면 형주 내 영향력도 행사하고 적벽대전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질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조조는 괜히 유비와 송권을 동시에 압박하는 바람에 두 세력이 연합해서 싸우러 덤빈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주를 차지했으면 민심부터 다독여야지 바로 전쟁하러 나갔으니 금세 빼앗기는 게 당연하죠. 이래서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영토를 점거한다고 해서 통치와 행정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적벽대전 승리 후 주유는 매섭게 진군하여 북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주유는 조조 휘하 최고의 맹장인 조인이 지키는 남군성을 포위해 공격했고 손권도 직접 군대를 이끌고 합비성으로 진군합니다. 합비성에선 손권이 성 함락에 실패하고 돌아와야만 했으며 남군성에서는 무려 1년간이나 혈투를 벌인 결과 주유가 어렵사리 성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1년의 남군 공방전에서 초반엔 유비 병력도 참여를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전투에서 빠진 듯합니다. 주유가 한창 남군성에서 싸우는 동안 유비는 형주 중부지방에 영릉, 무릉, 계양, 장사 4군을 점령합니다. 이때 황춘, 위암, 마씨, 오형제 등이 유비 밑으로 합류하죠. 그렇다고 손권이 유비나 제갈량에게 항의를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손권은 여동생과 유비를 혼인시켜 동맹을 더 공고히 했고 심지어 210년엔 유비가 혼자서 손권에게 찾아와 주유가 개 고생해서 얻은 남군성 포함 손권이 점령하고 있던 4개군을 더 빌려달라고 하자 손권이 또 빌려줍니다. 이렇게 유비는 기존에 점령했던 4군에 손권이 빌려준 4군까지 총 8군을 장악하며 사실상 형주의 주인이 됩니다. 유비가 손권에게 찾아왔을 때 유비를 죽이라는 손권 내부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거 뻔히 알면서 유비는 제갈량의 반대에도 혼자 간 겁니다. 실제 유비의 모습은 소설 속의 모습과는 다르게 불도저 같은 성격이 다분하답니다. 손권도 친선차 방문한 동맹의 우두머리를 죽이면 자기가 뭐가 되냐고 죽이지도 않고 사군을 빌려주기도 하죠. 남군까지 유비에게 넘어오면서 남군에서 일을 하고 있던 방통이 자연스레 유비의 휘하로 합류합니다. 이때 주유는 사군 대여를 반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유나 송권이나 유비와 제갈량을 그렇게까지 위협이 될 대상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소설처럼 질투에 속쓰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조조와 싸우기 위해선 유비와 연합을 해야 하는데 아직 유비의 힘이 그토록 강하지 않으니까 더 키워주려고 했습니다. 주유가 목표로 했던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서촉의 익주였습니다. 주유가 익주를 점령하면은 익주의 주유, 형주의 유비, 양주의 손권이 세 방면에서 동시에 위로치고 조조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서량 쪽에 있던 마등, 마초, 군벌까지 합세해주면은 네 방면에서 조조를 옥죄 수 있습니다. 형주의 유비가 여차하면 익주와 양주 양 옆에서 형주의 유비를 샌드위치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유는 익주 점령을 위해 이동하던 중 사망합니다. 사인은 남군성 이후 부상의 후유증이라는 해석이 통설입니다. 소설에서는 주유를 완전히 제갈량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밉상으로 나오지만 실제 주유는 제갈량을 딱히 질투하지도 않았고 주유가 만약 익주를 선수치는 데 성공했다면 이국지가 됐을지도 모르죠. 적벽대전 이후 수세적인 모습만을 보이던 조조가 주유가 죽자 이제 공세로 전환하고 싶어하는 뜻을 내비쳤고 조조는 종효와 하우연에게 한중 지역을 점령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한중 지역은 새로운 방면에서 형주를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량에서 강력한 군벌을 소유하고 있던 마초는 조조의 한중 정벌군이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다고 착각한 겁니다. 지리적으로 서량과 한중이 또 가깝거든요. 그래서 서량의 야생마라고 불리던 마초가 또 다른 서량의 군벌이었던 한수와 연합해 자신의 최강 기병대를 이끌고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서량에 있는 군벌 없는 군벌 다 긁어 모아 그 규모가 무려 10만에 이르렀고 마초는 동관을 점령합니다. 조조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동관을 사수하러 갔지만 마초의 신들린 기병술에 거의 목숨까지 잃을 뻔했으며 조조는 마초더러 여포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 라고 할 정도였다죠. 다행히 허저가 말 한 장을 방패 삼아 조조를 지켜주며 겨우 조조는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전면전으로는 마초의 기병들을 이길 수가 없자 가후의 계략에 따라 조직력이 다소 약했던 마초와 한수 사이를 이간질했고 마초와 한수는 서로 싸우는 유혈 사태가 벌어졌죠. 이 틈을 타 조조가 총 공격을 감행해 마초의 부대 전체가 괴멸되거나 조조에게 항복했고 마초는 도망칩니다. 이후 조조는 자신의 세력지 안에 있었던 마초의 아버지 마등과 그 일가족을 몰살했고 분노한 마초는 단독으로 다시 한번 공격해오지만 이번에도 깨진 뒤 마초는 한중을 점령하고 있던 장로에게 귀의합니다. 장로는 오두미교라는 또 하나의 사이비 종교 교주로 한중 지역에서 거의 왕처럼 또 군림하고 있었는데 한중 지역이 워낙에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라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된 곳이었거든요. 이젠 서촉의 익주 지역을 설명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동안 익주는 삼국지 세계관의 주무대가 아니었죠. 이유는 워낙 외진 곳이라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도 먼 곳이다 보니까 민족 구성도 다양하고 출신들도 다 제각각이라 지배층들의 이해관계가 달랐습니다. 익주를 관리하던 익주자사 유장은 아버지 때부터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케이스였지만 워낙에 우유부단하고 부족한 능력 탓에 유장에 대한 익주 토착 세력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중 지역에서 오두미교 교주로 있던 장로도 유장 밑에 있다가 도망쳤던 것이었고 유장이 홧김에 아직 익주에 남아있던 장로의 처자식을 죽이자 분노한 장로는 익주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 놀란 유장은 구원 요청을 할 채 훈해지 군벌을 찾다가 법정, 장송, 맹달 등의 추천으로 형주의 유비에게 부착하기로 합니다. 사실 법정이나 장송이나 유비를 불러들여 익주의 주인으로 모시고 유장을 몰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제갈량은 호재를 외친 게 처음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갔을 때 지금 조조는 북방에만 관심이 있고 손권의 근거지는 동쪽의 양주이니 유비는 가운데 형주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서쪽의 익주를 점령해 1대1대1 삼국지를 만들라는 이른바 천하삼분지계를 제안했었거든요. 주유가 먼저 익주로 간다고 했을 때 제갈량 식은땀 꽤나 많이 흘렸을 거예요. 형주 8개군을 점령한 타이밍에 익주의 유장이 구원 요청을 해온 겁니다. 유비는 제갈량 포함 원년 신하들에게는 형주를 맡기고 방통, 황충 등 새로이 영입한 신하들을 대동하고 익주로 들어가는데 방통은 속전속결로 유장을 체크메이트 시키자고 제안한 반면 유비는 차근차근 익주의 토착 호족들을 포섭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끈 사이 장송이 유비에게 빌붙은 내막이 들통이 났고 유장과 유비가 싸우는 과정에서 방통이 매복에 걸려 사망하고 유비는 고립됩니다. 소식이 형주로 전해지자 제갈량은 관우에게 형주 8군을 맡기고 나머지 장비 좋은 등을 데리고 익주로 넘어가 주요 성들을 먼저 장악한 후 유비를 구출해내고 곧장 익주의 주도인 성도를 포위합니다. 별 수 없이 유장은 한때 적이었던 한중의 장로에게 구원 요청을 하는데 이때 장로가 마초를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마초는 유비와 싸우던 중 유비에게 항복을 해버리죠. 마초 항복 후 성도는 금세 함락되었고 유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 익주마저 유비가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214년 유비가 익주를 점령함으로써 그동안 한나라에 퍼져있던 그 많은 제후와 군벌들이 딱 중앙정부를 끼고 있는 조조, 강동의 손권, 서쪽의 유비 3명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갈량의 계획대로 된 거죠. 승승장구하는 유비를 보고 조조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우선 조조는 214년 헌제의 황후였던 복황후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발각되자 사건 연루자 100여 명을 죽이며 내부적 혼란부터 잠재웁니다. 이때 헌제의 아들들도 죽였다죠. 스스로 위왕에 오른 조조는 자기 딸을 헌제와 혼인시키고 익주의 유비를 견제하기 위해 조조가 일전에 보냈던 하후연의 군대를 독촉해 한중 지역으로 진격, 한중의 장로로부터 항복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이 한중 지역이 익주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수도에 남아 내치를 다지고 유비가 법정을 참모로 장비 좋은 황총 등을 데리고 한중 지역 탈환전에 나섭니다. 법정 장비 좋은 황총 4사람의 맹활약으로 하후연까지 전사하는 사태가 오자 조조가 직접 친정을 오지만 그래도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고 가자 조조는 계륵이란 말을 남기고 한중 지역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스스로 한중왕을 자칭하죠. 한편 손권 쪽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유 사후 주유의 뒤를 이어 노숙이 대도독이 되었는데 노숙은 주유보다 훨씬 더 유비와 연합하자고 주장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형주를 다 차지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노숙 사후 새 대도독이 된 여몽은 강력한 팽창 의지를 다지며 손권에게 형주 진출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그 당시 형주를 다스리고 있던 유비의 신하는 다름 아닌 천하의 관우였는데요. 지난번 5화에서 바야흐로 그 많던 군벌이 딱 조조유비 손권으로 나뉘며 끝이 났죠. 제갈량의 계획대로 이렇게 3강 구도가 확립될 수 있었던 건 손권과 조조가 싸우고 유비가 손권과 동맹관계를 맺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간 손권 측에서도 주유와 주유사후 노수까지 유비를 더 키워줘서 유비와 동맹을 맺은 채 조조를 치러가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숙 사후 새로운 대도독이 된 여몽은 유비가 커도 너무 컸다며 잠재적 적은 싹부터 미리 끊어놓는 게 좋다며 손권을 설득했고 되려 조조와 암암리에 동맹을 맺습니다. 여몽의 결정적인 실수이긴 했죠. 이제야 비로소 자기 세력을 갖춘 유비와 손권이 동시에 조조를 공격해 올라갔다면 정말 조조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괜히 여몽이 유비 손권 동맹을 깨뜨리면서 2인자와 3인자가 맞붙으면서 이 3강 체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죠. 조조와 손권의 미략에 따라 두 세력이 형주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주에 있던 유비가 익주로 가고 이 제갈량이 다른 신하와 장군들 다 데리고 익주로 넘어갈 때 그토록 제갈량이 중요성을 강조한 형주는 관우에게 맡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형주를 누군가에게 맡겼다는 건 얼마든지 독자적 군벌 혹은 제후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우에게 맡겼다는 건 관우에 대한 유비 제갈량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겠죠. 유비 전비 관우가 같은 날 죽자고 복숭아꽃 나무 아래서 맹세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도원결의는 소설 속 이야기고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은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처음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의용군을 조직할 때부터 늘 함께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역사책에도 기록된 능히 혼자서 10,000명의 병사를 상대할 수 있다는 만인지적의 관우는 무예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통치와 관리의 능력까지도 갖춘 인물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괜히 관우 하는 게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의 역사 속에 여포보다 관우가 더 긍정적으로 오래도록 인식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조조와 손권의 첫 목표였던 형주를 위해 조조는 번성에 있던 조인더러 관우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조인의 움직임을 포착한 관우는 강을 따라 수군을 이끌고 번성을 선제 공격합니다. 도리어 번성이 포위되어 버리죠. 조조는 우금과 방덕을 구원병으로 보내지만 둘 다 관우에게 패배했고 번성 자체가 물에 잠기는 사태까지 나죠. 원래 조인이 형주의 관우를 공격하면 손권의 여몽이 동쪽에서 형주를 같이 공격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관우가 조인을 포위해버리고 여몽 또한 관우가 철저하게 구축해놓은 봉수대 방어망으로 인해 접근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큰 소리치고 나온 여몽은 머쓱했겠죠. 이때 여몽의 젊은 휘하장수 육손이 계책을 냈고 그의 계책에 따라 손권은 대도독을 여몽에서 육손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육손은 번성에 가 있는 관우에게 새로운 대도독이 됐다며 안부 인사를 보냈는데 내용이 엄청 아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간 육소는 지방을 담당하던 관리였던지라 네임드가 높지 않았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자기한테 아부까지 하니 관우는 형준의 최소한의 병력만 놔두고 전부 자기가 있는 번성으로 투입시킨 겁니다. 관우는 조조 송관이 동맹을 맺은지 모르고 있던 상태였고요. 그 사이 육소는 위장시킨 상인들로 봉수대를 장악했고 최소한의 병력만 있던 형주를 지키던 미방과 부사인이 여몽 육손에게 항복하면서 형주성을 쉽게 빼앗깁니다. 미방 부사인은 형주성에서 번성으로 원정 간 관우에게 보급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보급상에 실수가 있자 관우는 돌아오면 보자는 위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편 번성에 있던 관우는 근처 성의 유비의 양아들 유봉과 맹달에게 구원 요청을 하지만 두 사람은 구원 요청을 거절했고 이 때문에 번성 함락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형주성 함락 소식이 전해지자 관우는 부랴부랴 번성 포위를 풀고 형주로 내려오는데 이미 여몽의 군대가 만반의 방어를 해놓은 상황, 심지어 형주성 점령 후 무엇보다 민심 다독이는 일부터 여몽에 힘썼기에 형주성 백성들이 다 여몽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 가족들이 있던 관우의 병사들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관우는 근처 작은 맥성에서 수비에 전념하며 유비의 구원병을 기다리는데 유비가 보낸 구원병들도 육손의 별동대 회방에 걸려 형주로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직접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려 했으나 겹겹이 쌓인 포위망에 생포되었고 그대로 송건에게 끌려가 서기 219년 아들 관평과 함께 참수됩니다. 관평은 관우의 양아들이 아니라 친아들입니다. 여러 대중매체에서는 관우의 죽음 후 분노한 유비가 앞뒤 안 가리고 곧바로 복수하러 떠났다고 나오지만 아닙니다. 관우 죽음 후 유비가 복수전을 하러 가기까지 약 1년 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220년 조조도 사망합니다. 조조는 생전 본인이 황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끝까지 황제에 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조 사후 조조의 아들 조비는 생각이 달랐고 황제 헌제를 폐위시킨 후 물론 강압이었지만 명목상 헌제가 황제 자리를 양보한다는 이른바 선양의 형태로 황제에 등극합니다. 이게 자수성가한 재벌 1세와 그렇지 않은 재벌 2세의 차이겠죠. 조비는 수도를 장안으로 옮겼고 국호를 위나라로 선포하면서 위나라의 1대 황제 위문제가 됩니다. 위문제 조비는 폐위된 헌제의 노후를 보장해 주었지만 헌제가 암살됐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 소문을 믿은 유비는 자기가 직접 황제가 되어 한나라 황실을 부흥시키겠다며 수도를 성도로 삼고 국호를 촉한으로 삼으며 역시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황제가 된 이후 221년 유비는 비로소 손건, 정벌전에 나섭니다.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으나 유비는 전쟁에 나서죠. 유비는 지방 낭중을 지키던 장비와 합류할 예정이었으나 장비는 유비와 만나러 오는 도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부하들이 왜 장비에게 불만을 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아마 장비의 가혹행위로 인한 불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장비가 무예도 출중하고 소설과 다르게 지략도 대단히 풍부한 인물이었으나 군사적으로는 엄격한 군율을 중요시 여겨서 그게 선을 넘었던 듯합니다. 유비는 장비 없이 형주로 떠나죠. 여기서 소설과 실제 역사를 구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소설에서는 이때 황충과 장비 관우의 아들인 장포 관응이 활약하죠.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세 사람 모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비의 복수전이 가장 소설에서 왜곡된 전쟁이 아닐까 하는데요. 감정에 치우친 유비가 한없이 닭돌만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유비가 그 정도 머저리는 아니었습니다. 유비도 몇십 년을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고 유능한 참모진 옆에서 배운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요. 유비는 초반에 굉장히 신중하고 천천히 형주를 진군합니다. 221년에 출발한 유비가 222년이 되어서야 형주 중부지방까지 진출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보급입니다. 보급이 엉망이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고 보급이 제대로 돌아가면 그 군대는 무적입니다. 유비는 그걸 알았기에 보급에 무진장 신경을 씁니다. 유비의 보급 작전은 전투병력은 육군에게, 보급은 강을 따라 움직이는 수군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육군이 어디 하나 점령하면은 수군이 강 따라 마초 따라오고 그 다음에서야 육군이 진군하고 이러면 진군 속도는 느리지만 하나를 점령해도 완벽하게 점령할 수가 있고 보급도 딱딱 맞춰주기에 아주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죠. 그렇게 가다가 유비는 이릉의 육군의 진을 치고 그 옆 자기의 수군의 진을 칩니다. 형주 가운데까지는 진출한 거죠. 손건은 위나라 조비에게 구원 요청을 하지만 조비는 싸움 구경이나 할 생각이었고 그냥 손건을 오왕에 임명해주는 걸로 얼버무립니다. 얼떨결에 오왕이 된 손건은 다시 한번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형주 전선으로 보냅니다. 형주 전선에 있던 현장 장교들은 손건의 명령을 받고 파견온 육손을
환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쟁 경험 그다지 많지도 않고 여태 지방 골 조금 다스려봤던 30대 정도 젊은 놈이 뭘 한다고. 여기에 육소는 철저하게 어떤 공격도 감행하지 않고 최대한 싸우지 않으며 수비에만 전념하기로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 장교들은 더 불만을 터뜨리죠. 이렇게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불만을 품은 손환 장수가 육손의 명령 없이 유비의 측면을 기습하려다가 되려 이도라는 곳에서 역기습을 받아 포위까지 되지만 육손은 끝까지 손환을 구하러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태 시간은 걸리더라도 적을 뒤에 둔 채 진격하지 말자는 유비가 육손의 시간 끌기 작전에 점점 지쳐갔고 결국 유비는 육손을 우회한 채 형주성으로 곧바로 진격하자며 작전을 바꿉니다. 육손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육군과 수군이 같이 이동할 수가 없었고 결국 육군 수군 구분을 없애고 전투병력과 보급병력을 섞어버립니다. 수군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육손을 우회하기 위해 강을 따라 장장 700여리에 걸쳐 수십여 개의 진영을 모자이크처럼 일자로 장사진을 친 겁니다. 이때 육손이 송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육손이 여태 존버를 한 이유는 유비의 수륙 병행 작전 때문에 수군이 보급을 담당해주니 감히 공격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조마조마해진 유비가 수군을 버리고 보급을 최소화했으니 공격할 타이밍은 이때라고요. 육손은 길게 일자로 쳐진 수십여 개의 진영 가운데의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화공으로 조집니다. 이러면 공격받지 않은 진영에서는 양옆에 동시에 불이 타올라서 카오스가 오고 뭐 어디로 도와줘야 할지는 모릅니다. 특히 육손은 유비 진영이 있던 효정을 집중적으로 조졌고 유비군의 전열이 흐트러지고 혼비백산되자 육손은 총공격을 감행했고 유비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유비군 대부분의 유능한 장교들이 전부 현장에서 싸우다 전사하고 병사 80에서 90%가 사망합니다. 육손은 더 추격할 수 있었지만 조비의 공격이 걱정되어 바로 돌아오죠. 이 전투가 관도대전 적벽대전에 이은 삼국지 3대 대전의 이릉대전입니다. 유비는 패전의 치욕에 차마 수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백제성이라는 곳에 들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패전의 후유증은 유비의 건강으로 직결됐고 점차 허약해진 유비는 223년 백제성에서 사망합니다. 유비가 죽기 전 제갈량이 찾아왔고 유비는 제갈량에게 승상의 재능이 조비보다 뛰어나니 반드시 우리의 대를 이루어달라. 아들 유선을 보필하다가 유선의 능력이 부족하면은 직접 황제가 되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갈량이 유비를 따라갔더라면 이릉대전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한 국가의 국가원수와 2인자가 동시에 나라를 비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제갈량이 따라갔다면 내부 반란이 터졌겠죠. 유비가 잃은 것 자기까지만 만족하고 진격을 멈추었다면은 또 이긴 전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또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형조성을 놓고 오자니 뭐 그게 안 되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유비와 송건은 서로 싸우면 안 됐습니다. 이렇게 관우, 조조, 장비, 유비 등 삼국지 1세대가 다 자리를 내주고 이제 2세대들끼리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비가 사망하고 유비의 아들 유선이 촉한의 2대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제갈량은 우선 오나라와의 국교부터 회복합니다. 위나라와 싸우기 위해선 촉5가 싸워봤자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것을 제갈량은 알고 있었고 손공과 새로운 대도독이 된 육손 또한 인정하는 부분이었죠. 오나라와 국교를 회복한 뒤 제갈량은 남만 정벌에 나섭니다. 여기서 남만은 당시 촉한의 남쪽 지역, 오늘날의 중국 구이저우성에 해당하는 곳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이 지역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만 지역엔 맹획이라고 이 지역의 토착 호족 중국인이 고정이라는 이 지역 소수민족의 부족장과 연합해서 촉한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소설 속의 맹획의 모습은 실제 맹획과 고정을 섞어놓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제갈량 입장에선 북쪽의 위나라를 공격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후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우선 맹획과 고정의 반란부터 진압하죠. 한편 이릉대전에서 유비가 대판 깨진 이후로 위나라의 황제 조비가 거듭 오나라를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다가 그 후유증 때문인지 226년 문제 조비가 죽고 그의 아들 조예가 위나라의 2대 황제 명제로 즉위합니다. 이듬해 227년 위나라 정벌, 이른바 북벌 준비를 마친 제갈량은 유선 황제에게 북벌의 명분과 정당성을 역설하며 북벌의 선언을 알리는 이른바 출사표를 바칩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 선대 황제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찾아왔던 삼고철의 이야기부터 그간 선대 황제 유비와 함께 꿈꾸었던 대의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사망하신 선대 황제, 그리고 그 뜻을 자신이 이어받겠다는 대목에서 주변의 신하들이 전부 울먹였다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이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228년 제갈량은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한 정벌군을 데리고 북벌을 떠납니다. 목표는 위나라의 수도 장안,
제갈량은 우선 기곡이라는 골짜기에 조운을 보내놓고 조운이 위나라의 대장군 조진을 발을 묶어둔 사이 이 제갈량의 본대는 크게 우회해서 천수 남한 안정을 함락합니다. 이때 천수성이 고향이었던 위나라의 강유 장군은 항전하기를 원했지만 천수성 대부분이 다 넘어간 마당에 자기 고향 마을 사람들도 강유를 설득해 제갈량에게 투항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강유가 고민하고 있던 찰나 위나라에서는 빼앗긴 천수 남한 안정을 탈환하기 위해 장합을 파견합니다. 당시 제갈량은 아직 옹주자사 곽해와 대치하고 있었는데 장합이 곽해와 합류한다면 상황이 대단히 곤란해져서 우선 별동대를 조직한 후 보내 장합과 잠깐만 시간을 끌고 있으면 빨리 제갈량이 곽해를 해치우고 별동대와 합류하여 장합까지 퇴치할 계획이었죠. 곽해와 장합이 서로 못 만나게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제갈량은 마속에게 별동대 역할을 주었는데 마속에게 절대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싸우는 척 시간만 끌려고 신신당부를 하고 보냅니다. 마속은 제갈량이 알려준 대로 기산이라는 산골짜기 사이 가정이라는 곳에 진을 치는데 공을 세우고 싶다는 열망에 마속은 싸우는 척만 하라는 제갈량의 지시를 무시하고 장합에게 전면전을 시도했다가 군사 상당수를 잃게 됩니다. 아직 지휘 경험이 없는 마속이 위나라 최고 명장 중 하나였던 장합을 상대로 이기기란 힘들었죠. 가정전투에서 마속의 부대를 손쉽게 토벌한 장합은 곧바로 곽해와 합류해버렸고 계획이 틀어지자 제갈량은 본국으로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냥 싸우면 안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정전투에서 사상당한 병사의 수가 너무 많았고 곽해와 장합이 합류한 저 대규모 병력과 싸우려면은 당연히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고 그러면 보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갈량은 하루빨리 후퇴한 겁니다. 나중에 마속이 스스로 왔는지 아니면 도망치다가 걸려서 잡혀왔는지는 설이 분분한데 여하튼 제갈량은 자기가 그토록 아꼈던 마속이었지만 패전의 책임을 안 물을 수 없다며 마속을 처형시킵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읍참마속이라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혹은 대의를 위하여 사사로운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한편 제갈량이 후퇴할 때 원래 제갈량에게 항복을 준비 중이던 이 강유의 마을 사람들은 정작 상황이 뒤집어지니까 항복을 번복했지만 정작 강유는 항복을 준비한 사람이 되어버렸던지라 더 이상 위나라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유는 그대로 제갈량에게 투항, 같이 촉한으로 후퇴합니다. 제갈량은 강유더러 마량을 뛰어넘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양주 최고의 인물이자 길이나라고 평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갈량의 1차 북벌입니다. 제갈량을 물리치고 위나라는 신이 났는지 명제 조회는 곧바로 조휴 장군을 시켜서 오나라를 정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조휴는 석정 전투에서 아주 깔끔하게 전쟁을 말아먹고 오고 패전의 후유증으로 얼마 못 가 사망합니다. 석정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229년 오왕 손권은 국호 오나라를 선포하며 육손을 승상에 임명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이로써 3명의 황제가 존재하는 진짜 삼국지가 형성되었죠. 송권은 촉한의 유선 황제와 제갈량에게 서한을 보내 지금 위나라가 석정전투로 병력 피해가 극심하니까 이때 위나라를 공격하라고 제안합니다. 기회라고 생각한 제갈량은 곧이어 2차 북벌을 떠납니다. 제갈량은 1차 북벌 때의 실패를 교훈삼아 1차 때는 다소 안전하게 기산 뒤쪽에서부터 압박할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7월 전투가 많아져서 한중을 거친 후 기산을 우회해서 곧바로 위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제갈량의 군사작전을 어느 정도 예상한 조진은 그 루트에 따르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진창성을 기존의 수리보수 및 방어력을 철저하게 강화시켜 놓은 상태여서 제갈량은 진창성에서 발이 묶여 시간이 지체되자 북벌을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애당초 2차 북벌은 손권의 제안에 따라 급하게 출발했던 전쟁이라 준비가 미흡해서 제갈량이 빠르게 결정한 거죠. 229년 제갈량의 공성전을 좌절시켰던 진창성의 성주 학소가 사망했다는 정보가 전해집니다. 기회다 싶은 제갈량은 3차 북벌에 나섰고 우선 강유와 위연을 시켜 무도와 은평을 점령해 후방을 완전하게 탄탄히 해놓고 진창성으로 향하는데 이번엔 진짜 기세가 좋았습니다. 이에 위의 대장군 조진은 비장의 마지막 전략으로 생각해낸 게 방어를 하지 않고 그냥 촉한의 수도 성도를 향해 공격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담한 전략이죠. 깜짝 놀란 제갈량은 전군 본국으로 후퇴시키면서 3차 북벌도 유야무야 끝나버렸습니다. 정작 조진은 촉한 정벌을 위해 떠나던 도중 장마로 인해 진군이 불가능해 돌아가야만 했고 이때 피로가 쌓여서였는지 얼마 못 가 사망합니다. 소설에서는 제갈량의 북벌을 모두 상대한 위나라 측 인물로 사마이가 나오지만 실제 1차에서 3차까지 제갈량의 북벌을 담당한 장본인은 조진이었습니다. 위나라의 초대 황제 조비는 한나라 멸망의 원인이 환관과 외척이라고 생각해서 조비는 철저하게 환관과 외척의 발호를 막았습니다.
지 아내까지 죽였거든요. 대신 조씨 일가를 적극 후원하였습니다. 이는 2대 황제 조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초반에는 조진, 조휴가 각각 촉한 전선과 오나라 전선을 담당하는 위나라의 가장 거대한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으면서 그때부터 사마이가 부상하는 겁니다. 사마이는 조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비, 조에 둘 다 상당히 총애하고 의지했던 신하였거든요. 조진이 죽고부터 사마이가 촉한 전선 담당으로 투입됩니다. 231년 제갈량은 4차 북발에 나섭니다. 이때 제갈량은 모구라고 소 모양의 바퀴 달린 수레를 만들어서 원활한 보급 루트를 구축해냅니다. 제갈량은 상규성에 대규모 보리밭이 있다는 정보에 이 상규성에서 사마이와 대치하고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는데 벼랑간 또다시 철수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유는 본국에서부터 전장까지 모구를 보내주며 보급 업무를 맡던 촉한 정계의 3인자 이엄이 보급상에 실수를 해서 보급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엄은 그래도 제갈량이 국가 내부 문제를 맡기고 자기는 전쟁하러 나갈 수 있었는데 이엄이 이런 실수들을 하는 바람에 4차 북벌마저 실패했고 제갈량은 귀국 후 이엄을 탄핵시킵니다. 이때 위나라의 장합이 제갈량을 추격하지만 제갈량이 준비해놓은 매복에 걸려 화살을 맞고 전사합니다. 234년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갈량은 5차 북벌을 떠납니다. 이번엔 촉한 단독으로 힘들다고 판단하고 오나라 손권을 부추겨서 양 방면에서 동시에 치고 올라가기로 합니다. 제갈량은 기산 쪽으로 장안의 서쪽을, 오나라는 합비신성 함락 후 장안의 동쪽을 공격하기로 하죠. 제갈량은 이번엔 속전속결을 원했습니다. 장안 밑에는 무공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사마이의 부하들은 이 무공산에서 매복으로 제갈량의 촉한 군대를 공격하자고 합니다. 확실히 산이 매복해서 방어하기엔 유리하잖아요. 그러나 사마이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사마이의 작전은 싸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안 근방에 오장원이라는 평지로 제갈량이 군대를 유인합니다. 제갈량 입장에서도 산을 통과하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는 게 훨씬 맘 편했죠. 그렇게 오장원에서 대치를 하는데 이 삼국지 2부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오장원 전투는 소설에서도 엄청 재미없게 나옵니다. 왜냐면 안 싸우거든요. 얼마나 재미없었으면은 뭐 제갈량이 촛불 켜놓고 제사 지내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넣었겠어요. 왜 안 싸우냐면은 사마이가 그냥 아예 안 싸우는 작전으로 존버를 하거든요. 촉한 진영에서는 도발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싸우려고는 하는데 사마이는 무조건 안 싸운다였습니다. 사마이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죠. 사마이는 제갈량과의 전쟁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한 국가의 국무총리라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4차 때 이엄이 탄핵된 뒤로는 업무량은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같이 공격하기로 했던 오나라 군대가 만총이 지키는 합비신성에서 대패배를 하고 후퇴를 한 겁니다. 제갈량은 과로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오장원에서 병으로 사망해버린 겁니다. 그래도 제갈량은 죽기 전에 강유에게 후퇴 작전을 다 알려주었고 촉하는 무사히 후퇴할 수가 있었죠. 사마이는 제갈량의 약점을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급입니다. 제갈량은 특히 보급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삼국지 3대 대전,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다 보급 문제로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갈량은 1에서 4차 때까지 후퇴한 이유가 전부 동일합니다. 보급에 실패할까봐 전쟁 길어지는 걸 원치 않아서 다 돌아온 겁니다. 뭐 너무 소심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급 그런 거 모르겠고 승부 날 때까지 싸워보자고 했다가 군사 다 잃고 오는 것보다는 더 큰 피해를 내기 전에 빨리 후퇴해서 차라리 후위를 도모하는 편이 더 현명할지도 모르죠. 사마이는 그래서 제갈량이 극도로 꺼려하는 장기전으로 끌고 나갔고 제갈량은 이 전투에서 가을바람에 명을 다했던 거죠. 이렇게 유비의 의지는 제갈량으로 이어졌지만 이마저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그 의지는 강유가 이어봤거든요. 제갈량의 사망으로 이제 삼국지 위초고는 3세대들의 3라운드로 접어듭니다. 제갈량 사후 전반적으로 위초고 사이에 일시적으로 전쟁이 끊깁니다. 그 사이 위명제 조에는 북방의 이민족들을 상대하는데요. 우선 사마이를 북쪽으로 보내 부족장 가비능이 이끄는 선비족들을 토벌합니다. 한편 오나라의 손권은 한국의 고구려에게 사신을 보내 같이 위나라를 협공하자고 제안하지만 고구려는 손권의 제안을 거절, 오히려 위나라와 동맹을 맺으며 사마이와 함께 요동의 군벌 공손시 세력을 일소합니다. 그러나 이후 위명제 조에는 갑자기 폭군으로 변하더니 사가에서 출신을 알 수 없는 아이를 데려와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황태자로 삼습니다. 239년 위명제 조예가 사망하자 그 출신을 알 수 없던 황태자 조방이 위나라의 3대 황제 애자를 즉위합니다. 당시 애제 조방의 나이는 어렸고 그래서 명제 조예는 죽기 전 사마이와 조상에게 아들을 부탁하며 눈을 감습니다.
왕이나 황제의 유언을 듣는 신하를 고명대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왕의 임종전에 불려가는 고명대신들은 차기 정권 때 막강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사마이는 그렇다 쳐도 조상은 누구냐? 바로 조진의 아들입니다. 조상과 사마이는 초반에 협력하는 관계로 보였으나 인사권을 장악한 조상이 황족들과 그 측근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위나라 내 조상과 황족들의 세력을 급격히 불려나갔습니다. 사마이는 황족이 아니라 귀족들의 대표였기에 조상과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사마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게, 당대 원로 대신에다가 제갈량의 공격을 2번이나 막아내고 선비족과 요동 군벌까지도 토벌한 공도 있었기에 위나라 내 사마이의 입지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조상은 사마이를 넘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감이 있었는지 사마이의 공로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아주 큰 공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굴리다가 생각해낸 묘안이 촉한을 정벌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은 10만 대군을 동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갈량 사후 촉한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제갈량의 유언대로 제갈량의 후임은 장완이었습니다. 왜 강유가 아니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유는 군인이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제갈량이 유언으로 남긴 후임은 전체적으로 국정을 운영해갈 수 있는 정치인을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강유는 더불어 위나라에서 항복한 경우라 정치 지지 세력도 두텁지 않았고요. 그러나 군사적으로 제갈량의 북벌의 의지를 이어받아 행동으로 나선 건 누가 뭐래도 강유였습니다. 장완 역시 제갈량이 못다 이룬 꿈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분위기에 강유와 함께 상용급습 작전을 준비하지만 총대장인 장완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회심의 작전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자연스레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벌 준비는 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질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타이밍에 딱 244년 조상이 10만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위 초기 국경지대 한중 지역을 지키고 있던 촉한의 또 한 명의 명장 왕평은 저 대군을 어떻게 막을까 고민합니다. 부하들은 내부 깊숙이 적군을 유인하자고 했지만 마냥 유인만 하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깊숙이 데려오면 곤란하다고 하여 한중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그 많은 봉우리마다 진영을 설치해 적군의 보급을 끊어버립니다. 보급이 차단된 조상의 군대는 흥세산에서 기동이 마비되어 버렸고, 옹주자사 곽해가 우회해서 왕평의 측면을 공격하려 했지만 촉한 본국에서 증원된 비위의 군대가 곽해를 막아주면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던 조상은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한중의 험준한 산 사이사이 골짜기를 통해 후퇴하는데, 이 낙곡이라는 골짜기 곳곳에서 왕평은 매복작전으로 퇴각하는 위나라 군대를 조지니 이 전투가 흥류산 전투 혹은 낙곡대전이라고 부릅니다. 삼국지 전쟁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낙곡대전은 삼국지 3대 대전에는 안 들어가지만 4대 대전으로도 많이 불리기도 한답니다. 야심차게 큰 소리치며 촉한 정벌 하러 왔다가 되려 보기 좋게 당한 조상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죠. 246년에 조상은 부하 관구검을 고구려로 보내 요동 정벌을 도모하던 고구려의 수도까지 함락시키긴 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고구려의 반격으로 다시 회군했고, 조상은 자신의 정치적 위치에 심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반동적으로 조상은 독재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고, 조상 편에 붙은 귀족들은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조상이 뻘짓을 하는 동안 사마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마이 측 세력이 숨죽이고 있었기에 조상의 패거리가 각종 횡포를 서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는 더 강한 도약력을 얻기 위해 더 낮게 수구리려는 사마이의 전략이었습니다. 서기 249년 조상이 황제 에제를 데리고 수도로 나와 선대왕의 무덤인 고평릉으로 행차했을 때 사마이는 제대로 된 댐프시로를 날립니다. 그간 비밀리에 양성하고 있었던 군사를 동원해 궁궐을 장악하고 황궁으로 돌아오던 조상을 잡아 죽입니다. 이로써 사마이가 중앙정보를 전부 장악하니 이 사건을 고평릉의 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측근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해가죠. 그러는 사이 사마이가 죽고 사마이와 함께 모든 걸 계획했던 아들 사마사가 권력을 이어받아 사마사는 황제 에제의 부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폐위시켰고, 황실 종친이었던 조모를 4대 황제로 등극시킵니다. 그러나 사마씨가 장악한 건 수도에 국한되었을 뿐 지방에는 조상 측 세력들이나 황제를 교체한 사마씨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방 세력들도 많았습니다. 사마사는 지방 곳곳을 돌며 반기를 든 세력들을 진압해갔고, 그러는 도중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도져 사망하고 사마사의 동생이자 사마이의 둘째 아들 사마소가 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허수아비왕에 불과했던 조모 황제는 마치 예전 조조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특하고 총명한 황제여서 늘 사마소를
제거할 타이밍을 각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기 260년 조모는 사마소를 없앨 목적으로 황제 친위대를 동원해 사마소를 치러 가지만 이미 정보가 누설되어 사마소는 만반의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이렇게 수도에서 내전이 벌어지는데 사마소는 황제를 절대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고 했으나 사마소의 부관 성제가 그만 황제 조모를 살해한 겁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아무리 황제보다 더 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어도 황제의 상징성이 있는데 이런 황제를 죽이면 권력에 큰 결함이 생깁니다. 조조나 조비도 황제의 노후를 보장해 주었고 사마소의 형 사마사도 명분을 만들어 황제를 폐위했을 뿐 죽이진 않았거든요. 비난의 화살이 두려웠던 사마소는 꼬리를 잘라야 해서 성제를 포함해 그 일가족 전체에 극형을 내리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사마소는 자기가 위험해지면 자기 부하도 가차없이 버리구나, 이런 이미지가 쌓이는 거죠. 조모 살해 사건으로 사마소의 입지가 곤두박질치는 거죠. 사마소에게도 킹메이커, 즉 오른팔 참모가 있었습니다. 가충이라고, 이 가충이 사태를 타파할 방안으로 사마소에게 영웅이 되라고 합니다. 무슨 영웅? 여태 위나라 건국 이래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라는 거죠. 바로 촉한정벌. 당시 촉한의 내부적 사정도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환 사후 제갈량의 유언에 따라 비의가 이어받았으나 이 비의도 암살당하고 제갈량이 생전 비의 다음의 후계를 정해놓지 않아서 생각 없는 유선 황제 멱살 잡고 국정을 운영해갈 수 있는 리더십 갖춘 인재가 이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 사후 시간도 많이 흘러서 북벌에 대한 의지도 시들시들해져갔죠. 유일하게 강유만이 북벌을 주장하며 하드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유의 북벌이라고 254년 적도전투, 256년 단국전투, 262년 후화전투 등을 치르고 있었죠. 지고 이기고를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강유가 진출해서 확증시킨 영역은 과거 제갈량 때 나아갔던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유에게 천적이 있었으니 곽해사후 옹주를 담당하던 등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강유를 패배시킨 강유 담당 일진이 등이었죠. 그럴수록 강유는 더더욱 북벌에 대한 열을 불태우지만 촉한 조정 내부적으로 강유의 북벌을 지지해주는 신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선 황제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요. 결정적으로 유선 황제 곁에는 황호라는 악덕 환관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황제를 바로 옆에서 보필하는 환관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권력을 농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환관 아니면 외척이 문제인데 유선 황제의 아내는 장비의 딸로 장비는 이미 죽고 없고 그 집안 자체도 개국공신 집안에 유비와 어떤 사이였겠습니까? 외척이 바로 할 일은 없고 황제는 카리스마가 없으니 환관들이 드글드글 할 수밖에요. 유선 황제 옆에 환관 황호는 후한말 십상시들을 다 합해놓은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빌런의 최종 보스였습니다. 이 촉한의 조정은 누가 황호에게 더 많은 뇌물을 바치고 부정부패에 동조하느냐에 따라 구성되었고 군데군데 간신들밖에 없었죠. 황호는 강유마저 제낄 예정이었지만 유선 황제가 강유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또 강유가 유선 황제에게 황호를 내치라고 간언을 해도 유선 황제는 웃으며 넘어갈 뿐이었고요. 강유는 더 이상 북벌을 감행하는 데 있어서 조정의 지지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유가 생각해낸 게 방어에 전념을 하고 위나라가 촉한으로 쳐들어오게 해서 촉한 특유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한 수비전으로 적군을 괴멸시킨 뒤 그대로 곧장 올라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둡니다. 때마침 위나라에선 사마소가 촉한 정벌을 지시한 상황, 사마소는 종해를 총사령관으로 하고 등해와 제갈서에게 각각 3만 명씩 동원하게 해 총 3개군으로 정벌군을 조직합니다. 종해는 등해와 제갈서더러 강유를 포위하고 있으면 본인은 곧장 촉한의 수도 성도로 진격해 체크메이트 시킬 작전이었죠. 그러나 늘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강유는 위나라 정벌군의 전쟁 준비를 진지게 눈치채고 조정에 잔계를 올려 증원 요청을 하는데 환관 황호가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유선 황제를 안심시켰고 유선 황제는 군대를 보내주질 않습니다. 결국 근 20만에 육박하는 위나라의 정벌군이 국경을 넘었고 종해의 작전대로 등해와 제갈서에게 강유는 포위됩니다. 뒤늦게 본국에서는 요화 장군이 이끄는 구원병을 보내주지만 이미 포위가 된걸요. 그러나 강유는 역시 다릅니다. 일부러 오보를 흘려 스스로 포위를 풀어내고 요화의 증원군과 합류하여 지금 수도로 진격하고 있는 종해를 막으러 갑니다. 공격하는 종해나 방어하려는 강유나 그들이 동시에 목표로 삼았던 곳은 촉한 내 가장 험준한 방어 요새였던 검각이었습니다. 검각을 먼저 점령하는 자가 사실상 이 전쟁의 승리였는데요. 종해 대 강유,
누가 먼저 검각에 들어올까요? 지난 8화에서 사마소의 지시로 촉한을 정발하러 간 종해의 위나라 대군, 그리고 촉한 내부적으로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던 강유의 치열한 전쟁을 다루었습니다. 강유는 종해의 전쟁 준비를 미리 파악해 수도에 증원을 요청했지만 유선 황제는 환관, 황후의 입노름에 넘어가 증원을 해주지 않았고, 종해가 국경을 넘고서야 구현병을 보내주지만 이미 강유는 등해와 제갈서에게 포위를 당해버리죠. 그러나 강유가 알아서 포위를 풀고 나와 요하의 군대와 합류해 수도로 진격하던 종해의 본군을 막으러 갑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목표로 했던 곳은 검각. 검각은 험준한 산 사이에 놓인 아주 좁은 골짜기로 대규모 군대가 와서 싸우기엔 불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 병력이 별로 없을 때 종해가 빨리 점령해서 지나칠 생각이었고, 반면 검각은 방어에 특화된 지형이라 강유는 목숨 걸고 검각으로 돌격. 먼저 검각에 도착한 사람은 강유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 검각을 뚫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강유가 검각에 먼저 도착함으로써 검각을 점령할 수 있었고, 강유가 시간만 끌면 보급 문제로 종해가 후퇴할 수밖에 없겠죠. 등해와 제갈서의 군대가 종해와 합류하지만 지금 군사수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후퇴하자니 본국에 있는 사마소가 자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해가 고민하고 있던 찰나 등해가 말도 안 되는 해결안을 제시합니다. 촉한이 있는 사천성 지역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산세가 엄청나게 험준합니다. 가파른 절벽과 높고 뾰족한 산봉우들이 겹겹이 쌓여 있으며, 이 산맥은 지구에서 가장 높다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어지는 산들이기 때문에 이 보통 지형이 아닙니다. 사천성 평균 해발고도가 2000에서 3000m로 이는 백두산과 비슷한 해발고도입니다. 등해가 내놓은 해결안은 지금 검각을 뚫을 수 없으니 그냥 맨손으로 산을 넘자고 합니다. 종해는 그게 말이 되냐고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생각했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등해가 정예병만 이끌고 그 엄청난 산을 넘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실행합니다. 당연하게도 병사 상당수가 산을 넘는 과정에서 떨어져 죽고 얼어 죽고 지쳐 죽었습니다. 그렇게 깡으로 산과 절벽을 넘고 넘어 등해는 검각을 우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무사히 살아 산을 넘어 우회하는 데 성공한 병력은 약 1만 명 정도였는데, 그 1만 명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 지친 위나라 병사들과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강유성이라는 성에서 성주 마막이 싸워보지도 않고 성문을 연 채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공교롭게도 강유와 성 이름이 같죠? 이곳에서 충분히 회복한 등해의 병사들은 그대로 수도 성도로 진격, 수도 바로 앞에서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이 결사항전을 하지만 승자는 등해였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이때 위나라 장수 중 문왕이 신들린 무예 솜씨를 보이는 것으로 나오며, 그래서 여포와 문왕 중 누가 더 톱급이냐 싸움이 많이 붙죠. 문왕의 무예가 출중했던 건 실제로 맞습니다. 문왕의 집안은 본디 조상측 집안으로 사마씨 정권 이후 지방에서 반사마씨 반란을 일으키며 맞서 싸웠는데, 이 문왕 때문에 사마씨가 유일하게 진압하지 못한 세력이 문왕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사마씨로 넘어간 상황에서 차라리 사마씨는 문왕 집안을 포섭하기로 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촉한 멸망전 전쟁에서는 이 문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편 등해의 별동대가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성공시키고 성도에 다다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깜짝 놀란 검각의 강유는 재빨리 수도 성도를 구하러 진격합니다. 성도에선 조금만 버텨주면 강유의 구원병이 오는데, 이미 촉한의 조정은 환관 황후를 필두로 간신들이 다 장악이 되어 있었고, 싸우기 싫었던 이들은 항복을 주장합니다. 무능한 유선 황제는 역시 곧바로 등에게 항복을 해버리죠. 황제가 체크메이트 되었다는 소식에 성도를 미친듯이 달리던 강유는 무장해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종해의 본대도 수도 성도를 입성했고 263년 촉한은 멸망했습니다. 종해는 유선 황제를 폐위시키지만 그래도 적국의 황제에 대한 예우를 해주었고, 간신 환관 황후는 너 때문에 촉한이 망했다며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강유 또한 포로지만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포기할 강유가 아니죠. 강유는 종해에게 접근해서 종해와 등해를 이간질합니다. 솔직히 공은 등해가 다 세웠는데 이대로 본국에 돌아가면 사마소는 종해를 내치고 등해를 총애할 게 뻔하지 않느냐고요. 여기에 넘어간 종해는 등해를 모함해 본국으로 압송시켰고, 강유는 종해를 조종해 성도 내 위나라 병사들끼리 내분을 일으키고, 강유가 마지막에 종해를 통수쳐서 촉한을 다시 부흥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종해가 등해파 장수들을 몰살시키려고 한다는 정보가 누설되었고, 등해파 장수들이 선수를 쳐 종해를 제거하고 강유는 끝까지 싸우다 죽습니다. 이게 264년 종해 강유의 난입니다. 촉한 멸망을 성공시킨 사마소는 새로이 옹립한 황제 조환으로부터 진왕의
임명받고 265년 사망합니다. 진왕을 이어받은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은 아버지의 브레인 겸 오른팔이었던 가충의 도움으로 조환을 강요해 선양의 형태로 황제에 오르니 265년 위나라가 멸망당하고 진나라가 건국됩니다.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를 건국한 과정은 그 양상이 위나라가 한나라 멸망시킬 때 조조와 조비가 헌재 핍박하던 양상과 거의 동일합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거죠. 사마염은 어떤 황제였을까요? 제위 초창기에는 평범했습니다. 이 사마염의 어머니이자 사마소의 아내였던 왕원휘로 알려진 문명황후 왕씨가 아들에게 검소하고 온화한 생활을 강조시켰다고 하죠. 그러나 문명황후 왕씨가 사망한 뒤로는 사마염은 1만 명의 후궁을 들이는 등 문란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졌습니다. 이러니 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오래도록 큰 전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킹메이커로 당시 가장 강한 권세를 누리던 가충 역시 구태여 오나라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공을 세운 장수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노릴까봐 불안했던 거죠. 때마침 독발수 기능의 난이라고 270년에서부터 279년까지 약 10년간 북방의 선비족들이 계속 약탈을 일삼아서 이들을 진압하느라 사마염 황제와 가충은 이 핑계로 오나라 정보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나라 쪽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그건 너무 이야기를 안 했죠. 황제가 된 송건은 비록 실패는 했지만 고구려와 동맹을 맺어 위나라를 공격하려고 시도도 했고 베트남을 다스리던 사섭과도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다지는 등 나름 황제로서 이것저것 잘해내 가는 듯 했으나 송건은 후계 문제로 갑자기 트롤 짓을 합니다. 송건에게는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주변 평판도 아주 좋았던 유망한 장남이 있었는데요. 이 장남이 죽어버린 겁니다. 장남의 죽음 뒤로 송건이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차남 또한 오래전 어릴 적 나이로 죽은 뒤라 이 셋째 아들을 황태자로 삼는데 정작 손권은 넷째 아들을 엄청나게 총애했던 겁니다. 이러면 신하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겠죠. 손건이 황태자를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오해 사성이라고 이 오나라의 유력 내 귀족 가문들은 황태자를 교체하면 괜히 분란만 생긴다며 셋째 아들을 지지했으나 중소귀족들, 예컨대 전씨 일가들은 황태자를 교체해서 킹메이커 집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궁의 변이라고 하는데 오나라의 내분이 일어나는 이때 송건은 답답하게 나오기만 했고 오해 사성 중 육씨 가문을 이끌던 승상, 육소는 스트레스를 받아 화병으로 사망합니다. 결국 송건은 차기 황태자를 셋째도 넷째도 아닌 7번째 막내 아들 솔량을 삼았고 송건 사후 9살짜리 꼬마가 2대 황제가 됩니다. 이후로도 오나라 황제를 두고 황족들과 귀족들 간의 황제 쟁탈전이 있었고 마지막 4대 황제 손호가 즉위하기까지 오나라 내부적으로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촉한이 멸망해서 이 촉한에서는 오나라에 구원 요청을 할 수도 없었고 구원 요청을 해도 오나라 뭘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된 손호는 어마어마한 폭군이었습니다. 유능한 재상들을 전부 죽이거나 내치고 매년 수많은 신하들과 대신들이 갈려나갔습니다. 충원하거나 지거나면 목이 달아나는 세상이었고 당연히 조정에는 이상한 간신들만 들글거렸겠죠. 마치 마지막 촉한처럼요. 이 마지막 촉한에도 강유라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듯 오나라의 마지막에도 유일한 희망이 있었으니 바로 육손의 아들 육항이었습니다. 육항은 진나라 오나라 국경지대 형주를 지키고 있던 사령관이었던지라 폭군 손호의 칼부림을 피할 수는 있었죠. 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전쟁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국경지대에서는 작은 전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오나라의 명장 육항을 상대로 육항을 여러 번 압박한 진나라의 현장 사령관은 양호였습니다. 육항과 양호의 싸움은 명장 대 명장의 명승부였고 양호를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육항이었고 육항의 완벽한 방어 시설에 유일하게 맞붙을 수 있는 사람도 양호였죠. 이러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적장들 사이에 이상한 브로맨스가 생깁니다. 육항이 양호에게 오나라에서 빚은 좋은 술을 보내는데 양호의 부하들은 독이 든 술일 수 있다며 먹지 말라고 권유했으나 양호는 육항은 그럴 장수가 아니다 라며 술을 벌컥벌컥 마셨다죠. 반대로 육항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양호가 약을 보내 빨리 쾌차해서 다시 한번 붙어보자고 했답니다. 그러나 274년 육항이 사망하고 277년 양호도 사망합니다. 그리고 2년 뒤 279년 선비족 독발수 기능의 난도 완전히 진압되자 진나라에서는 더 이상 오나라 정보를 미룰 명분이 없었습니다. 가충도 이젠 늙어 실세에서 벗어나 있었고 사마염도 오나라 정벌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서 두예와 왕준에게 정벌군을 이끌게 해 오나라로 보냅니다.
육항이 없는 오나라는 대나무 쓸리듯 연전연패를 거듭했고 두예와 왕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격.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파죽지세입니다. 무능한 폭군 손호 황제와 간신들만 판을 치던 오나라 정부도 제대로 싸울 생각은 하지 않았고 곧바로 항복. 280년 오나라도 공식적으로 멸망하면서 진나라의 통일로 삼국지는 끝이 납니다. 이것으로 역사 돋보기의 팩트 삼국지는 끝이며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